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하트만입니다. 45살이고 독일계 미국인이에요. 현재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세계보건기구, 그러니까 WHO 본부에서 국제보건학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을 연구하고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각국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버드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존스 홉킨스에서 공중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벌써 20년 넘게 인류의 건강을 위해 전 세계를 누비며 일해왔어요. 그런 저에게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었어요. 바로 19살 딸 엠마입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생명공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이 아이는 저를 닮아 뛰어난 두뇌를 가졌고 동시에 따뜻한 마음씨를 지니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겨울 스포츠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여서 장래 동계올림픽 출전도 꿈꾸고 있었죠. 5살 때 처음 스키장에 데려갔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작은 스키를 신고 눈 위를 미끄러지던 엠마가 저에게 외쳤거든요. 엄마, 나 구름 위를 날아가는 것 같아. 그때의 환한 웃음이 지금도 선명합니다. 그해 겨울 방학을 맞아 엠마는 프랑스 알프스 샤모니 몽블랑에서 진행되는 스키 캠프에 참여했어요. 평소 스키를 무척 좋아했던 아이라서 저도 기꺼이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되던 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WHO 회의실에서 각국 보건 담당자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던 중이었어요. 아프리카 말라리아 확산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중요한 회의였죠. 휴대폰이 울렸는데 캠프 책임자의 이름이 화면에 떠올랐습니다. 심상치 않다는 직감이 들어 잠시 회의를 중단하고 복도로 나갔어요. 전화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눈사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엠마가 30분간 설암애몰 상태였다가 구조되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년간 의료계에서 일하면서 수많은 응급 상황을 접했지만 내 딸의 일이 되니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급히 회의를 마치고 제네바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본 엠마는 온몸에 각종 튜브와 기계들이 연결된 채 누워 있었어요. 창백한 얼굴, 그리고 가슴을 오르락내리락하게 만드는 인공호흡기. 심각한 저체온증과 뇌손상 진단이 나왔습니다. 유럽 최고라는 신경외과 전문의들이 모여들었어요.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스위스에서. 각자의 분야에서 명성이 높은 의사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의 진단은 냉혹했습니다. 뇌사 판정을 고려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어요. 회복 가능성은 1% 미만이라는 거였어요. 더 이상 의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그렇게 많은 환자 가족들에게 나쁜 소식을 전해왔던 제가 이제는 그 소식을 듣는 입장이 된 겁니다. 의학 용어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었어요. 유럽 의료진들이 포기했다는 말을 듣고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딸을 살릴 방법이 정말 없는지 전 세계 의료진 네트워크를 총동원했습니다. WHO에서 일하다 보니 각국의 뛰어난 의료진들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미국의 메이오 클리닉, 존스 홉킨스, 영국의 그레이트 오몬드 스트리트 병원, 캐나다의 토론토 병원. 어디를 연락해도 답은 같았어요. 이미 골든타임이 지났고 뇌손상이 너무 심해서 회복이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을 때 한 통의 이메일이 저에게 도착했어요. 보낸 사람은 마이클 김이라는 한국계 미국인 신경외과 전문의였습니다. 예전에 WHO 회의에서 만난 적이 있는 분이었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환 교수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다고 했죠. 그분은 한국의 의료 수준에 대해 늘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마이클 선생님의 메일 내용은 이랬어요. 혹시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을 고려해봤냐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의대 동기가 거기서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들을 여러 번 되살린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뇌압 조절과 미세혈관 수술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아시아 의료 수준이 서구만큼 발달했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하지만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작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습니다. 주변 반응은 차가웠어요. WHO 동료들은 이미 유럽 최고,
의료진들이 포기한 환자를 아시아에서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며 만류했습니다. 제네바 대학병원 의료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무의미한 시도라고, 오히려 환자에게 고통만 줄 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1%의 가능성만 있어도 가보겠다고요. 마이클 선생님을 통해 세브란스 병원 신경외과와 연락을 취했어요. 엠마의 모든 검사 결과와 의료 기록을 전송했습니다. 이틀 후 놀라운 답변이 왔어요. 박준혁이라는 교수님이 직접 화상통화로 상담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였는데도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 성의에 먼저 감동받았습니다. 화상통화를 통해 만난 박준혁 교수님은 엠마의 검사 결과를 꼼꼼히 살펴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중요하다고 일주일 안에 오면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미국 존스 홉킨스에서 10년간 연구한 후 한국으로 돌아오셨다는 분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며칠 동안 들었던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하고 희망적이었거든요. 포기하지 마라,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말이었어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아시아 치료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병원 이송 비용만 해도 엄청났어요. 의료 전용기 대여료, 동승 의료진 비용, 한국에서의 치료비까지. 하지만 저는 결심했습니다. 딸을 살릴 수 있다면 모든 걸 걸겠다고 말이에요. 의료 전용기 수배부터 각종 서류 준비까지 이틀 만에 모든 걸 해결했어요. WHO에서 일하다 보니 국제의료 이송에 대한 네트워크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제네바에서 인천까지 14시간의 긴 여정이 시작됐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엠마의 손을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의료진들이 2명 동승해서 계속 상태를 점검해줬어요. 혈압, 맥박, 호흡. 모든 수치를 시간마다 체크하면서 한국까지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노력해주더라고요. 그 긴 시간 동안 저는 엠마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비행기가 일본 상공을 지날 때쯤 한국에서 온 의료진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워커 교수님, 곧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바로 이송될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 만나는 사람이었지만 마치 오랜 동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현지 시간 오후 2시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 의료진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이 정말 체계적이고 신속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훈련받은 팀 같았죠. 세브란스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환자분 상태는 어떠신가요? 완벽한 영어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럽에서도 가끔 의료진들이 영어가 서투른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전혀 소통에 문제가 없었거든요. 첫 번째 놀라움이었죠. 공항에서 병원까지는 구급차로 40분 거리였습니다. 서울의 오후 교통체증이 심하다고 들었는데 구급차 전용 차선과 신호 우선권 덕분에 생각보다 빨리 도착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응급의료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도착하기 10분 전 갑자기 엠마의 상태가 급변했어요. 심장이 멈춘 거예요. 구급차 안에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엠마의 가슴이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렇게 한국까지 와서 딸을 잃는 건 아닌지 공포에 휩싸였어요. 하지만 한국 의료진들은 달랐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 시작합니다. 좁은 구급차 안에서도 그들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침착했어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규칙적으로 반복하면서 생명을 되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1분 경과 맥박 확인 중. 아직 없습니다. 2분 경과 에피네프린 투여합니다. 3분 경과 계속 심폐소생술 진행 중입니다.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구급차 밖으로는 서울의 거리가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지만 차 안에서는 생과 사의 경계에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맥박 잡혔습니다. 5분 만에 엠마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의료진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떨어져서 병원 도착하면 즉시 응급처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세브란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였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이미 응급실 팀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구급차가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달려와서 엠마를 응급실로 옮겼어요. 그들의 대화를 들어보니 모두 한국어였지만 의학 용어들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 즉시 CT와 MRI 촬영이 이루어졌어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1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응급실 복도에서 서성였습니다. 주변에서 들리는 한국어가 전혀 이해되지 않았지만 왠지 안심이 되더라고요. 의료진들의 목소리에서 긴장감과 동시에 자신감이 느껴졌거든요. 오후 5시쯤 박준혁 교수님이 직접 응급실로 내려왔습니다. 화상통화로만 봤던 분을 실제로 만나니 더 든든했어요. 52살 정도로 보이는 교수님은 온화한 인상이면서도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트만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엠마 상태를 정확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유럽에서 가져온 모든 검사 결과를 다시 분석하시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유럽 의료진들이 놓친 부분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뇌간 손상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습니다. 뇌압은 높지만 핵심 부위는 아직 살아 있어요. 수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정말인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72시간 안에 수술하면 회복 가능성이 60%까지 올라갑니다. 물론 쉬운 수술은 아니지만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같은 검사 결과를 보고도 완전히 다른 진단이 나온 거예요. 유럽에서는 1% 미만이라던 회복률이 60%라니. 저는 한국 의료진의 남다른 관점에 놀랐습니다. 박준혁 교수님은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한국의 뇌신경외과 수술 기법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급속도로 발전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미세혈관 재건술과 뇌압 감소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했어요. 하트만 박사님도 의료계에 계시니까 아시겠지만 의학은 결국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저희는 엠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지난 며칠 동안 들었던 그 어떤 말보다 따뜻하고 희망적이었거든요. 유럽에서는 이미 끝났다고 했던 생명을 여기서는 살릴 수 있다고 하니까요. 캐나다에서 들었던 이 아이는 끝났습니다와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였어요. 수술 준비에 6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오늘 밤 11시에 수술을 시작해서 내일 오전까지 계속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예상 시간은 12시간 정도였어요. 수술 동의서에 사인하면서 저는 떨렸지만 박준혁 교수님의 확신 있는 목소리가 저에게 용기를 줬어요. 밤 11시 수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밤을 지새우게 되었어요. 12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엠마가 수술대 위에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생각에 잠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깊은 밤이었지만 병원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1시간마다 간호사가 나와서 수술 진행 상황을 알려줬어요. 현재 수술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 환자 상태는 안정적이라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조금씩 안도했어요.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었죠. 새벽 2시쯤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가족분, 잠시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수술 중에 가족을 부른다는 건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상담실에서 박준혁 교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는 수술복을 입은 채 화상 모니터를 통해 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트만 박사님, 뇌압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출혈이 심해서 상황이 좋지 않아요. 화면을 통해 수술실 안이 보였는데 여러 명의 의사들이 엠마를 둘러싸고 긴급히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일부 의료진은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험도가 너무 높아졌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직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때 수술실에서 다른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교수님, 이미 4시간째 출혈이 계속되고 있어요. 더 이상은 환자에게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박준혁 교수님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이 아이는 겨우 19살입니다. 아직 해볼 수 있는 게 남아 있어요. 저는 화면을 통해 그들의 토론을 지켜봤어요. 한국어였지만 상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을 구하려는 의지와 의학적 한계 사이에서 벌어지는 진지한 갈등이었어요. 하트만 박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술을 계속 진행할까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주세요. 끝까지 해주세요. 박준혁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수술실로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 후로 5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저는 병원 복도를 수없이 왔다 갔다 했어요. 새벽 5시쯤 또 다른 위기가 왔어요. 수술실에서 급하게 혈액을 요청했어요. 엠마의 혈액형은 AB형 RH 음성인데 이게 매우 드문 혈액형이거든요. 지금 혈액원에 연락해서 찾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간호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30분 만에 혈액을 구할 수 있었어요. 다행히 서울대병원에서 보내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의료 시스템의 협력 체계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새벽 6시 수술이 시작된 지 7시간 만에 또 다른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엠마의 뇌압이 갑자기 급상승한 것이었어요. 이번에는 박준혁 교수님이 직접 상담실로 나왔습니다. 땀에 젖은 수술복을 입은 그의 모습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지금 매우 중요한 순간이에요. 뇌압을 낮추기 위해 특수한 시술을 해야 하는데 위험도가 높아요. 어떤 위험인가요? 성공하면 엠마가 깨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실패하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해주세요. 저는 또 한 번 선택했습니다. 포기보다는 도전을, 안전보다는 희망을 택했어요. 오전 11시,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준혁 교수님이 수술복을 벗으며 나오시는데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밝았어요. 12시간의 긴 수술이 드디어 끝난 거였습니다. 수술이 성공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12시간 동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힘이 빠져버린 거죠. 너무 기뻐서 울었는지 안도해서 울었는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뇌 기능은 85% 이상 유지되었고 생명에는 전혀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재활 치료를 통해 완전 회복도 가능해 보여요. 85%. 유럽에서 들었던 1% 미만과는 완전히 다른 숫자였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물어보니 보통 이런 수술 후에는 2, 3일 정도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엠마는 젊고 건강하니까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날 새벽 저는 중환자실에서 엠마를 다시 봤어요. 여전히 기계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유럽에서 봤을 때와는 뭔가 달랐어요. 얼굴에 생기가 돌고 있었고 호흡도 더 규칙적이었어요. 병원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엠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이제 괜찮아. 그때 엠마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였어요. 너무 작은 움직임이어서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순간이었어요. 수술 후 이틀째 재활의학과 이소영 교수님을 만났어요. 48살 정도로 보이는 이 교수님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하트만 박사님, 엠마의 재활을 제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재활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이소영 교수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한국의 재활 철학은 정말 달랐어요. 단순히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환자의 꿈까지 되살리는 것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술 후 사흘째 되는 날 아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맘. 엠마의 작은 목소리가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딸의 눈이 천천히 열리면서 저를 바라보는 순간 말이에요. 엠마야, 깨어났구나. 저는 울면서 엠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아직 혼란스러워했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왔어요. 곧이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감사합니다. 엠마가 한국어로 말한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의식을 잃기 전에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던 아이였거든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가르쳐줬어요. 첫 번째로 배워야 할 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엠마는 웃으며 설명했어요. 의식이 없는 동안에도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였어요. 한국 간병인들이 매일 감사합니다라고 말해줘서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박준혁 교수님이 달려오셨어요. 그분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엠마야, 기분이 어때? 좀 어지러워요. 그런데 다리를 잘 못 느끼겠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박준혁 교수님은 침착하셨어요. 정상이야.
수술 때문에 일시적으로 감각이 둔해진 거야. 재활 치료를 받으면 곧 좋아질 거예요. 이소영 교수님도 함께 오셨어요. 엠마에게 재활 계획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엠마야, 우리가 함께 다시 걸어볼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스키도 다시 탈 수 있도록 도와줄게. 정말요? 가능할까요? 물론이야. 내 뇌는 멀쩡해. 이제 뇌가 다리에게 다시 말하는 법만 배우면 돼. 그날부터 엠마의 본격적인 재활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세브란스 병원의 재활의학과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첨단 장비들이 가득했지만 가장 인상적인 건 치료사들의 태도였어요. 엠마야, 오늘은 발가락부터 시작해볼게. 물리치료사 김민수 선생님이 엠마의 발을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시작했어요. 느껴져? 조금 간지러운 것 같아요. 좋아, 그게 시작이야. 매일매일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첫 주에는 발가락을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둘째 주에는 발목을 돌릴 수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셋째 주에 일어났어요. 메디슨이 처음으로 휠체어에서 일어서는 연습을 할 때였어요. 준비됐어? 김민수 선생님이 엠마의 양옆에서 지지해주고 있었어요. 저도 앞에서 딸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하나, 둘, 셋. 엠마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비록 몇 초뿐이었지만 분명히 자신의 다리로 서 있었어요. 엄마 봤어? 내가 섰어. 그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의식불명이었던 아이가 이제 다시 서 있는 거였어요. 재활이 진행되는 동안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병원 측에서 엠마의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환자의 안전을 위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게 병원의 기본 방침이라고 하더라고요. 재활 치료 일주일째 되는 날, 병원 법무팀 김상혁 변호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하트만 박사님, 엠마 양의 사고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프랑스 스키장의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눈사태 위험지역 표시가 부실했고, 안전장비도 노후화되어 있었으며 응급대응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지난 3년간 같은 스키장에서 장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총 17건이나 있었는데 모두 개인 부주의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험금도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요. 저는 화가 났어요. 엠마뿐만 아니라 다른 희생자들도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이런 자료들이 공개되지 않았어요. 여기 한국에서 환자 안전을 위해 조사하다가 발견한 거라고 했어요. 우리 병원은 모든 해외 환자 사례에 대해 사고 경위를 철저히 조사합니다.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김상혁 변호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 병원이 단순히 엠마의 몸만 치료한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이 자료들을 프랑스 당국에 제출하면 스키장 측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도울 수 있고요. 그날 오후 KBS 의료 다큐멘터리 제작진의 김혜진 PD님도 만났어요. 엠마의 사례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알리는 프로그램인데 엠마 양 같은 사례가 전 세계 많은 환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엠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한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촬영에 동의할게요. 그리고 이 모든 증거를 공개해 주세요. 김혜진 PD가 환하게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예요. 그날부터 촬영이 시작되었어요. 중환자실에서 엠마를 돌보는 모습, 박준혁 교수님과의 인터뷰, 재활 과정을 재현하는 장면들을 찍었습니다. 촬영 중에 박준혁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이 병원은 몸만 치료하는 곳이 아닙니다. 환자의 인생을 치료하는 곳이에요. 정말로 그랬어요. 이곳에서는 엠마의 뇌와 척수를 고쳤을 뿐만 아니라 사고의 진실까지 밝혀내준 거였어요. 촬영이 끝나고 저는 혼자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서울의 저녁 풍경이 보였어요.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왠지 희망적으로 느껴졌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프랑스에서 온 전화였어요. 하트만 박사님, 스키장 측에서 연락 왔는데요. 엠마의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하네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어요. 지금까지는 한 푼도 내지 않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뀐 거였어요. 아마 한국에서 조사한 자료들이 알려지면서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나서야 책임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재활치료 2달째, 엠마는 놀라운 회복세를 보였어요. 보조기구 없이 10m를 걸을 수 있게 되었고, 석 달째에는 계단도 오를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엠마의 꿈이 더 커진 게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엄마, 저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한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에서? 네. 박준혁 교수님처럼 포기당한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엠마는 벌써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어 있었어요.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과 대화하면서 자연스럽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엠마는 한 달을 더 한국에 머물렀어요. 그 기간 동안 다른 재활 환자들을 도우며 자신만의 회복 방법을 찾아갔어요. 마지막 주에 엠마는 병원 재활센터에서 작은 발표를 했어요. 한국어로 준비한 짧은 인사말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엠마입니다. 여기서 다시 걷는 법을 배웠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환자들도 의료진도 그리고 저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한국은 저를 나로서 대해줬어요. 환자가 아니라 엠마로 말이에요. 그 무렵 프랑스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에서 조사한 자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스키장 측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다는 거였어요. 장비 점검 시스템도 전면 개선하겠다고 했고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논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WHO에서 저에게 특별한 제안을 한 거예요. 한국 의료 시스템 연구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라는 거였어요. 소피아, 엠마의 사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 한국의 의료 철학과 시스템을 연구해서 전 세계에 알리는 게 어때?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유럽과 미국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한국 의료에 대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주제는 환자 중심 의료였어요. 한국에서 저는 의료진들이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직접 봤습니다. 그들은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료해요. 강연장에는 여러 명의 의료진이 참석했어요. 모두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제 딸은 한국에서 뇌손상 환자가 아니라 엠마였어요. 이름으로 불리고 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강연 후 질문 시간에 한 젊은 의사가 물어봤어요. 교수님, 그런 접근법이 의학적으로도 효과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환자가 희망을 가질 때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져요.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과학적 사실이에요. 강연은 점점 인기를 얻었습니다. 다른 도시에서도 초청이 들어왔고 미국의 인류대학에서도 강연 요청이 왔어요. 한편 엠마는 정말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지원했어요. 입학 면접에서 한 말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저도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싶어요. 결국 엠마는 합격했어요. 현재 의대 1학년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국제진료센터에서 해외 환자 가족들을 상담하는 봉사도 하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여기서 새 생명을 얻었거든요. 한국의 의료진들은 기적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독일에서 온 뇌종양 환자 가족에게 엠마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에서 얻은 건 딸의 생명만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에요. 진정한 의료가 무엇인지, 희망이 어떻게 기적을 만드는지 배웠어요. 그리고 그 희망은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의료기술이 뛰어난 나라가 아니었어요. 생명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는 따뜻함, 그리고 그 희망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한국에서 촬영한 다큐멘터리가 유럽에서도 방영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 의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엠마와 저의 이야기는 SBS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 세계 50개국에 방영되었으며
수많은 해외 환자들이 한국 의료진을 찾는 계기가 되었어요. 지난주 엠마가 한국어로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한국 고마워요.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줘서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정말 고마워요. 제 딸을, 저를,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살려주고 있어서요. 희망은 바이러스처럼 전염된다고 생각해요. 한 가족에서 시작된 기적이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엠마는 여전히 서울에서 새로운 기적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저는 WHO에서 한국 의료 시스템을 전 세계에 알리는 일에 힘쓰고 있어요. 박준혁 교수님은 여전히 세브란스 병원에서 포기당한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주고 계십니다.